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스 최영석입니다. 다시 트럼프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작 그가 실제 정권을 정상적으로 창출하고 새로운 팀이 구성될 때까지는 지금 추측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적으로 모든 걸 접근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그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서 몇 가지 화두를 뽑아보자면은 늘공과 어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무원 오랫동안 하는 사람하고 어쩌다 공무원 해서 선출직 공무원들 이야기하는 건데 시진핑은 늘공이고 트럼프는 어공입니다. 둘 다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게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서 성격이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나라의 결정권을 가질 그런 직책에 있어서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건 어시스턴트를 할 수 있지만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미국의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미국에서는 이 선거인 단수에서 해리스가 220 정도, 트럼프가 280 정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었고, 그렇게 전망을 한 사람들은 줄기차게 그 의견을 꺾지 않았는데, 지금 그 사이에 많은 여론조사들이 특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있었죠. 그걸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런 내용보다는 이 해리스의 당선을 바라는 쪽으로 기사를 쓰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때 힐러리 클린턴 때도 그런 식으로 했다가 결국은 마지막 날 트럼프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과거의 예를 가지고 반성하지 않는 게 미디어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해두는 탄소 중립 후퇴입니다. 저는 트럼프 시대의 가장 큰 것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미래를 후퇴시킨다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미국이 늙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힘이 있는 나라고 그 힘이 있는 나라가 펴는 정책에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 전기차 시대에 또는 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이 트럼프의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은 탄소 중립은 후퇴로 가고 그것은 기후지향을 막지 못한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한 대로 인류는 22세기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에 저는 지금 상황에,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은 과연 미국의 압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제 의견이 절대적으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미 트럼프는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는 한국이 굉장히 부자한 나라로 알고 있고 지난번 정권 잡았을 때도 방위비 부담을 뭐 50배로 올려달라, 뭐 9배로, 10배로 올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도 변함없을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서 관세 부과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지금 이 일단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삼성전자가 과연 IRA 혜택을 받아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거기에다가 한국에 생산된 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가 더 늘어난다면 그럼 갈 곳이 어딜까요? 결국은 우리는 우방이라고 했던 나라에서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현대차는 이런 상황을 예측을 하고 별로 한 달 전에 GM과 그 제휴를 하기로 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미국 업체들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 뭔가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지금 당장의 진퇴양난이라고 평가하는 그렇고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런데 역사가 그랬듯이 그렇게 간단치 않고 시장의 흐름이 역행하는 경우는 항상 실패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트럼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 자동차 기자 입장에서요. 일단 그 사람은 이 사업가적인 측면에서 모든 일을 쳐다보죠. 이익이 되느냐 마느냐죠. 예, 더불어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과감한 결단을 하는 승부사적 기질이 있다고도 평가받고 있고요. 또 미국 국익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정치를 합니다. 그게 실제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지는 별도의 문제고 어쨌든 그는 그로 인해서 표를 얻었고 그래서 다시 정권을 잡았죠. 미국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전 세계가 좀 더 시끄러워지고 불안정해지고
이제 지정학적 그 조건이 더 많이 시끄러워질 거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가 이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이제 대통령직을 시행하게 된다면 정책 변화가 예상되지만은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자동차에서 IRA 문제도 그렇지만은 미국 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에 대해서 예측을 했었고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저 가봐야 한다는 얘기고요. 문제는 이제 공화당이 그 상하 의원을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 세계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건 누구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더 강화할 것이다. 이게 이제 과거에 그 미국의 힘에 의해전해서 미국과 의봉을 맺었던 나라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이야기죠. 근데 미국이 시장의 힘이 약해졌죠. 그때는 미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었고 세계 패권을 장악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미국은 자동차만 따지면 연간 1,500만 대 팔리는 나라고요. 중국은 3천만 대가 넘게 팔리는 나라입니다. 수출도 중국은 올해만 해도 지금 또 500만 대가 넘어갈 것이라 600만 대에 접근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인데 미국은 자동차 산업에서는 그렇게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의 힘을 막으려고 관세를 동원하지만 그게 과연 어떻게 될지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트럼프 정권이 끝나면은 그래봐야 4년이니까요.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재정 규제를 축소하고 또 이제 그동안 사회부장에 썼던 돈을 멕시코 등 외부로부터 이제 이민을 막기 위해서 국정 보완하는 쪽으로 돈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은 이렇게 나열을 하지만은 그걸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는 없으나만 일단은 그럼에도 나열을 해보자면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이 자동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다시 말해서 크게 봐서는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하고 시진핑은 그에 반대로 모든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걸 우리는 미중 무역전쟁, 보호무역주의가 모든 나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과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그로 따라서 이제 관세 정책이 달라질 것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최근에 그 유럽 그 추가 관세 문제로도 지금 불거졌지만은 중국 나름대로 지금 그 제재를 합니다. 유럽에 대해서 이 추가 관세에 찬성한 나라, 반대한 나라, 기권한 나라에 차별화를 두고 투자를 조정합니다. 지금 이걸 당할 수 있는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죠. 그리고 어쨌든 더 하나 또 중국이 걱정되는 것은 이제 중국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차를 그 미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게 한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지든요.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제 그 지금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 엔비디아, 퀄컴, 인텔 뭐또 이런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웨이모 뭐 여러 가지 그런 이 기술 기업들이 기술을 장악하고 있다고 돼 있지만 최근에 자동차회사 샤오펑이 최근에 AI 대해서 발표한 그런 내용을 보더라도 중국의 기술이 지금은 만만치 않은데 과연 그것이 그 가격을 무시하고 될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제로섬 게임에서 당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IRA 그 세액 공제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건 테슬라에게 가장 이득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다른 메이커들이 앞서 있다. 그런 얘기죠. 반면에 이제 내연기관차 지원이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테슬라는 내연기관차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전기차나 내연기관차를 판매하는 회사들도 나름대로 시장을 가져갈 거다는데 그것도 간단치 않은 얘기가 GM이 최근에 포드가 마찬가지로 이제 소형 전기차 전략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하면서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GM이 얼티움 플랫폼 베이스의 배터리 전기차를 포트폴리오를 크게 증가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 증가하고 있고 내년에 쉐보레 볼트가 등장하게 되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전기차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연기관차 자리를 계속 잡을 수 있는가?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또 미국 내에서 이제 전기차를 직접 생산하고 만들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모든 업체들이 받아들일 것인가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중에서 제가 지금 생각했던 게 이러다가 일론 머스크가 뭔가 정책에 관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뭐 다 인정하듯이 트럼프의 당선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의 캐릭터가 상당히 정치 지향적이죠. 그가 했던 것은 사실은 그가 2006년에 포스트 마스터 플랜을 내놓을 때하고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고 뭐 에너지 대전이나 탄소 중립을 시작했다가 지금은 주가 올리는데 힘을 쏟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도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자동차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가에 대해서도 중요하죠.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그 뜻대로 되지 않겠지만은 그것이 적어도 당분간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무역 불균형. 우리는 지금 미국에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죠. 사상 최대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트럼프는 당연히 관세를 요구하겠죠. 관세 인상을 요구하겠죠. 또 그렇게 싫으면은 미국 내 투자를 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 내 투자가 그렇게 그 IRA 세제 혜택을 줬을 때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보조금을 줬을 때하고 같을 것이냐도 문제 따져봐야 됩니다.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이 정치적으로 미국과 외교적인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 인도가 신흥시장으로 상당히 떠오른다. 글쎄요. 인도는 몇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금 인도는 자동차 보유 비율이 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잠재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수치로 평가하는 거고요. 인도는 팔린다 하더라도 저가차가 많이 팔립니다. 수익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않은 회사들은 거기에서 시장 확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현대차 그룹은 인도 시장에서 많이 팔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소형차 위주죠. 근데 이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인도네시아도 사실은 아세안 국가 10개국에 속하는데 인도네시아로 지금 많은 메이커들 가는 이유는 시장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니켈 때문에 가는 거죠. 근데 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시장이 연간 판매 대수가 자동차 판매 대수가 335만 대인데 최근에 태국이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거기도 상당히 시장이 불안정하고 자동차 시장에서 잠재력이 당장에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복잡다단하죠. 정말 복잡다단하고 거기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왕정 국가가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장을 확대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 시장들은 대부분 비싼 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장에서 그 한국차가 어떤 자리를 잡을까 하는 그렇게 쉬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다변화 문제가 간단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중국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다시 정치적으로 관계 재정립을 해야 된다. 근데 한국과 중국은 굉장히 지금 껄끄러운 관계이지만은 적어도 푸틴도 그렇지만은 시진핑도 한국에 대해서 당장의 적대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어쨌든 작년에 3,9만 대 팔았고 장차 4천만 대까지 갈 중국 시장에서 나름대로 그 현대차가 브랜드 전략을 제대로 가져간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자동차 포럼, 그리고 이번 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수입 박람회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과 일본 많은 메이커들이 중국 시장에 다시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다시 그 여러 가지 전략으로 중국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들이 알 수 있다시피 그들의 규모에서 중국 시장이 없이는 당장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결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패권은 시장을 따라가지 나라를 따라간 게 아닙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을 때 패권이 넘어갈 때도 시장을 따라왔고요.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때도 시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한국의 제조업이 그렇게 간단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실력이 있다고 믿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반도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당장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그 세계적인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판매 대수를 가지고 있는데 약 75%가 되나요?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HBM에서 세계적인데 이 메모리에 속하죠. 이 메모리가 이 엔비디아나 퀄컴의 그 고성능 반도체에 필요하고 꼭 따라다니는 부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이런 그들의 메모리를 공급하지 않으면 엔비디아가 굉장히 큰 등 여러 그 인공지능 그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큰 타격을 입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동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 전기차기 들어오는 이상 우선 현대차가 상당히 앞서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배터리 셀 기술에서도 LG화학과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온이 그렇게 만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당장 이제 최근에 그 LFP가 부상하면서 조금은 그 시장 점유율을 잃긴 했지만은 그 분야에서 지금 나름대로 그들이 하고 있는 노력이 뭔가 그 질에 때려서 레버리지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이제 특히 이제 유럽의 그 브리티시 볼트가 작년 초에 부도났고 노스베트 최근에 그 스웨덴의 노스베트도
상당히 지금 그 자회사가 부도가 나는 등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요. 어쨌든 이 이야기는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배터리 셀이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메이커들은 대부분 한국의 배터리 3사에 의존하고 있죠. 그 문제도 우리가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선은 큰 시장에 집중하겠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 시장을 균형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그 지정학적 조건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수시장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대부분 세계 자동차 회사들, 자동차를 만드는 국가들이 그들의 성장할 때는 탄탄한 내수시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본은 내수시장이 지금은 한때 798만 대가 갔다가 지금 500만 대 수준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거의 뒷받침 됐었고, 미국도 1750만 대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만은 1500만 대는 시장이 있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이제 이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어나더 레벨이라고 그러죠. 뭐 3천만 원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경우라도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수출을 극단적으로 해외 수출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존재감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의 한국의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 내수시장을 살릴 것이 그렇게 간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내야 된다고 하는 전문가들이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복합적인 의견을 생각해서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자동차 산업에서 어떤 길을 모색해야 될지 이미 자동차 회사들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해왔고 그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 나타날지는 실제 하나둘 트럼프 시대의 정책들이 등장하면 그때그때 맞춰서 다시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